3단 논법. 3단 논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쩌면 철학 시간의 기억 혹은 조금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논리학의 세계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3단 논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논증 형식입니다. 그는 오르가논, 특히 분석론, 전서에서 어떤 전제들이 주어졌을 때 그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구조를 정립했습니다.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구조의 위대함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습니다.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필연적입니다. 이 형식 논리는 서구 지성사를 이끌었고 현대 법학, 수학, 컴퓨터 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전제가 불완전하면 결론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형식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합니다. 다만 이 형식이 일상적 언어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미원이나 다시다의 글루탐산과 다시마나 토마토의 글루탐산은 같은 것이다. 뇌는 이 맛을 갈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넣어 드셔라. 이 문장은 겉보기에는 3단 논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분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같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화학식이 같다는 뜻인가? 입체 구조까지 동일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인체 반응이 동일하다는 뜻인가? 둘째, 뇌가 갈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표현은 어떤 생물학적 맥락을 전제로 하는가? 자연식품의 맥락에서의 감각, 인식과 고농도로 분리 농축된 형태에서의 자극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가? 셋째, 동일성과 안전성 사이에는 어떤 과학적 다리가 놓여 있는가? 화학적 동일성이 곧 생리적 동등성을 의미하는가? 단일 분자의 존재가 전체 식품 매트릭스와 동일한 반응을 보장하는가? 이 질문들은 비난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논리 구조를 더 정밀하게 다듬기 위한 질문입니다. 공장식 제조 공정에서의 발효 방식, 소중염, 결합 형태, 입체의 성질체, 구성비, 그리고 전통 식품 속 자연 발생 글루탐산과의 차이는 분명 과학적 검토의 대상입니다. 이를 단순히 같다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설명의 생략을 동반합니다. 또한 인간의 미각과 보상 체계는 생존을 위한 도구로 진화해 왔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영양 탐지와 산업적으로 분리 농축된 자극 사이에는 양적 차이뿐 아니라 맥락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를 동일한 범주로 묶는 것은 생물학적 설명을 단순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3단 논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전제가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을 때 형식이 결론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논증 구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보자는 제안입니다. 여기까지는 한 문장의 논증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왕비님과 백성님들 그리고 일상에서 식품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품 환경 속에서 어떤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매트릭스와 향미증진제 시스템에 대해 분석합니다. 뇌의 설계일까 아니면 환경의 학습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원이나 다시다의 글루탐산과 다시마나 토마토의 글루탐산은 같은 것이며 뇌가 이 맛을 갈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맛있게 드십시오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3단 논법은 과학적 사실의 일부만을 사용하여 전체 구조를 단순화한 설명이며 불완전하고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분자 자체가 동일하다는 사실과 그 분자가 어떤 식품 매트릭스와 어떤 농도, 그리고 어떤 반복 노출 구조 속에서 섭취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의 뇌가 특정 산업 제품을 갈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재현성 높은 풍미 환경이 학습을 통해 선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고기에 조미료를 넣으면 몇 배 맛있어진다라는 사회자의 말은 개인의 미각 판단을 넘어 식품 산업이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풍미 강도를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온 미각 플랫폼인 플레이버 플랫폼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이는 자연 식재료의 감칠맛과 공장 표준화된 조미 시스템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오늘 영상을 조미료라는 용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미료라는 용어는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솔트와 허브, 그리고 스파이시스 및 시즈닝과 향미 증진제인 플레이버 인은서를 구분해 사용해 왔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특정 화학적 향미 증진제가 넓은 의미의 조미료 범주 안에 함께 포함되는 용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번역 문제가 아니라 식품 산업 구조와 소비 환경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 구조의 바탕에는 소금을 비롯한 원료를 단일 성분 단위로 분리하고 표준화하는 공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와 표준화는 소비자의 요구에서 출발했다기보다 화학산업이나 공업 원료 확보, 그리고 식품 공정의 대량 표준화 같은 산업적 필요에서 먼저 발전했습니다. 이후 그 위에 향미 증진제와 조미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의 맛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특정 제품 하나의 안전성 여부만이 아니라 반복 노출과 표준화된 풍미 플랫폼이 사회 전체의 미각 기준과 식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권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조미료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립니다. 역사 흐름을 기준으로 조미료의 개념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시즈닝이라고 부르는 조미료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문화권에서 시즈닝이나 컨디먼트 혹은 조미료라는 개념은 다음을 의미했습니다. 소금과 설탕 그리고 식초가 있었습니다. 또한 페퍼나 허브 그리고 스파이시스 같은 향신료를 의미했습니다. 더불어 간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 장류와 육수나 건조 해산물 등 자연 재료를 뜻했습니다. 즉 자연물 또는 자연 추출물이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조미료라는 말에는 화학적으로 정제된 단일 분자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조미료라는 용어의 개념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 일본에서 이케다 기쿠나에가 다시마에서 글루탐산을 추출하고 이후 아지노모토가 MSG를 산업화하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일본 식품행정은 MSG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조미료 그리고 화학조미료로 분류하였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단일 분자
MSG도 조미료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일본에서는 소금과 간장, 그리고 된장과 MSG가 모두 조미료라는 동일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체계가 이후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영어권에서 시즈닝과 플레이버 인핸서를 분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어권 식품 규제 체계에서는 일본과 달리 개념을 분리했습니다. 대표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즈닝 혹은 컨디먼트에는 솔트와 스파이시스 그리고 허브와 소스 및 내추럴 익스트랙트가 포함됩니다. 푸드 애디티브 중 플레이버 인핸서에는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인 MSG와 다이소듐 이노시네이트 그리고 다이소듐 구아닐레이트가 포함됩니다. 즉 영어권 규제에서는 MSG를 일반적으로 시즈닝이 아니라 플레이버 인핸서인 향미증진제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분표에서도 보통 플레이버 인핸서나 플레이버링 에이전트 혹은 푸드 애디티브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즉 영어권은 MSG를 조미료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상 대화에서 시즈닝으로 느슨하게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완전 이분화된 것을 찾기 힘들 듯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이 등장합니다. 한국이 일본 체계를 직접적으로 계승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식품 제도는 식민지 시기 일본 식품 행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MSG가 조미료로 분류됩니다. 또한 핵산 조미료가 복합 조미료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다시다나 코인 육수가 조미료로 불리게 됩니다. 즉 단일 분자 첨가물과 자연 조미 재료가 동일 용어로 묶였습니다. 이것은 영어권 규제 구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이자 핵심에 대해 정리합니다. 식품사적으로 다음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조미료가 곧 자연 재료와 같았습니다. 1908년 일본에서 MSG가 산업화되면서 화학조미료라는 새 범주가 생성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영어권에서는 MSG가 식품 첨가물인 플레이버 인핸서로 정의되며 시즈닝과 개념이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체계를 도입하여 조미료라는 용어에 MSG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 영향으로 MSG를 자연 조미료처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출현하는 질문은 이것이겠지요.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한국 구글 리서치를 해도 거의 모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심지어 AI에 물어도 조미료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하나씩 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누구도 MSG가 자연 조미료라고 공식적으로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보다 느슨하게 그리고 은근슬쩍 조미료 범주에 포함시켰고 소비자 인식이 자연 조미료처럼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 용어 차이는 단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소비 환경을 바꿨습니다. 영어권은 시즈닝과 향미 증진제, 플레이버 인핸서가 구분되어 표시되지만 한국과 일본은 조미료 하나로 묶여 소비자가 첨가물 노출을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식까지 포함한 광범위 노출 구조를 만든 중요한 제도적 배경입니다. 조미료 분류 체계가 국민 섭취 구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설명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섭취량은 개인 선택보다 식품 시스템 구조가 더 크게 결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식탁에서
직접 넣는 경우와 가공식품 제조 단계에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복합조미료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따라 국민 평균 노출량은 수배 이상 달라집니다. 미국과 유럽의 구조에서 향미 증진제는 첨가물층에 존재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MSG와 핵산 조미료가 규제상 푸드 애디티브 중 향미 증진제 층에 존재합니다. 이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가정 요리에서 소비자가 MSG를 직접 사용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즉 가정 노출이 낮고 산업 노출 중심입니다. 둘째로 제품 라벨에서 시즈닝과 향미 증진제가 분리되어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첨가물 존재를 인식하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셋째로 향신료나 허브 그리고 소스나 스톡 기반 조리 전통이 강해 단일 분자 향미 증진제 의존도가 일본이나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MSG 논쟁이 주로 가공식품 첨가물 문제로 다뤄지고 가정조리 문화 문제로 확장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본 구조에서 가정용 화학조미료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MSG를 가정용 조미료로 판매한 국가입니다. 이 구조에서 나타난 특징은 가정조리 단계에서 MSG를 직접 투입한다는 점과 핵산과 MSG를 합친 복합조미료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학교 급식과 외식 산업이 동시에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일본에서는 MSG가 첨가물이 아니라 기본 조미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점이 서구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 구조는 일본 구조와 초가공식품 급증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조미료 체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한 상태에서 1990년대 이후 초가공식품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노출 구조가 3중 구조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미원이나 다시다 혹은 코인 육수, 연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식이나 급식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국이나 탕, 혹은 찌개 베이스나 대형 식자재, 조미소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공식품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라면 스프나 김치와 젓갈, 혹은 소스류나 밀키트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나 환자식 등이 있습니다. 즉 가정과 외식 그리고 산업식품 모든 층에서 동시 노출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노출 패턴입니다. 조미료라는 단일 용어가 만든 인식 효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회심리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조미료가 음식 맛을 내는 기본 재료로 인식됩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향미 증진제가 첨가물로 인식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 번역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위험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한국에서는 조미료를 쓴다는 것이 정상적인 요리 행위로 인식되지만 미국에서는 향미 증진제, 플레이버 인핸서가 첨가되었다는 표현이 가공식품 첨가로 인식됩니다. 이 인식 차이가 노출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동일 물질이지만 다른 국민 노출 패턴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리하면 세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산업식품 중심 노출이며 가정 직접 사용은 낮습니다. 일본은 가정 직접 사용이 높으며 외식 동시 노출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가정과 외식 그리고 가공식품의 3중 노출 구조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안전성 논문을 보더라도 국가별 위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안전성 평가는 대부분 평균 섭취량이나 일반 인구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복합조미료 다중 사용과 초가공식품 비중 증가, 그리고 외식 MSG 사용 빈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실제 개인 누적 노출이 평균값을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물질 자체 안전성과 국민 노출 구조 안전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MSG 제조 공정과 핵산 조미료가 만든 향미 증진제, 플레이버 인핸서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MSG는 발효로 만들기 때문에 자연식품과 같다라는 대중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식품 산업에서 MSG가 단일 제품이 아니라 향미 증진제, 플레이버 인핸서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된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효로 만든다는 표현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현대 MSG 생산은 실제로 미생물 발효 공정을 사용합니다. 주요 흐름은 사탕수수, 당밀이나 옥수수 전분, 당화액 등의 당원료를 준비하고 코리네박테리움 등의 미생물로 발효하여 발효액에서 L-글루타믹 애시드를 생성한 뒤 정제하고 중화하여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로 결정화하는 순서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발효 공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은 미생물과 원재료가 그대로 식품이 되며 복합식품 매트릭스를 유지합니다. 반면 산업 발효 공정은 미생물은 생산 도구일 뿐이며 최종 결과물은 고순도 단일 분자입니다. 즉 발효라는 단어는 동일하지만 식품학적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발효가 곧 자연식품인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고순도 단일 분자 조미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MSG가 식품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처음으로 대량 공급된 단일 분자 맛 성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간장 그리고 된장과 육수 같은 전통 조미 시스템은 복합 성분 맛을 내지만 MSG 이후에는 특정 수용체만 강하게 자극하는 단일 분자로 농도와 맛 강도를 정밀 조절하고 대량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식품 산업은 요리가 아니라 플레이버 엔지니어링 단계로 들어갑니다. 아지노모토 이후 핵산 조미료가 등장하며 향미 증진제, 플레이버 인핸서 플랫폼이 형성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이후 다이소듐, 이노시네이트인 IMP와 다이소듐 구아닐에이트인 GMP가 등장합니다. 이 물질들은 단독으로도 감칠맛이 있지만 MSG와 함께 사용하면 상승 효과인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즉 MSG와 IMP 혹은 GMP를 함께 사용하면 단순 MSG보다 훨씬 강한 맛을 만듭니다. 이때 산업 구조가 단일 조미료에서 복합 향미 증진제, 플레이버 인핸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다시다나 코인 육수 혹은 조미스프와 라면 스프, 그리고 가공식품 베이스 등의 표준 구조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미료라고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퉁치는 그 내용물은 아지노모토의 주 성분이었던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앞으로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에 MSG 무첨가 조미료가 나온 게 언제인데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네?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 MSG 무첨가 마케팅이 가능해진 이유도 설명합니다. 이 플랫폼 구조가 형성되자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MSG 대신 IMP나 GMP를 사용하거나 이스트 익스트랙트인 효모 추출물 혹은 HVP인 담백 가수분해물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모두 글루타메이트를 포함하거나 감칠맛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라벨에서는 MSG 무첨가 표기가 가능합니다. 즉 소비자는 MSG가 없다는 것을 감칠맛 첨가물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발효나 자연유래 혹은 무첨가라는 단어가 마케팅에서 반복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식품 매트릭스 관점에서의 핵심 차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다시마나 멸치 그리고 토마토나 버섯 같은 전통 감칠맛 식품에서는 아미노산과 핵산, 그리고 미네랄과 펩타이드가 복합 매트릭스로 존재합니다. 반면 산업 향미 증진제 플레이버 인핸서 시스템은 고농도 단일 분자 또는 몇 개의 분자 조합으로 매우 높은 국소 농도 자극 구조를 가집니다. 즉 같은 글루타메이트라는 표현만으로 노출 환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 음식 시스템에서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한국 식품 환경은 가정용 복합 조미료와 외식 조미 베이스, 그리고 가공식품 플레이버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개별 식품 안전성 평가보다 누적 향미 증진제 플레이버 인핸서 노출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점이 서구권 MSG 논쟁과 한국 논쟁이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식품 매트릭스와 단일 분자 노출의 차이 그리고 동일 분자라도 생리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왕비님과 백성님들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먼저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는 분자 이름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자가 어떤 농도에서 어떤 속도로 그리고 어떤 음식 구조 속에서 들어오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생리 반응을 보입니다. 식품 매트릭스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식품 매트릭스는 음식 속 영양소와 화학 성분이 섬유와 단백질, 그리고 지방과 미네랄 및 수분 구조나 세포벽 구조 속에 묶여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나 토마토 그리고 버섯이나 멸치 육수에서의 글루타메이트는 낮은 자유 농도를 가지며 다른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동반 존재하고 소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방출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혀의 수용체와 장의 수용체 그리고 대사계가 완충된 형태의 자극을 받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단일 분자 또는 향미 증진제 플레이버 인핸서 시스템 노출에 대해 설명합니다. 산업적 향미 증진제 플레이버 인핸서 시스템에서는 자유 글루타메이트와 핵산 조미료, 그리고 효모 추출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 농도로 존재하며 음식 표면에 직접 분포합니다. 이 경우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미각 수용체 자극 강도가 순간적으로 커집니다. 둘째로 짧은 시간 내에서 반복 노출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여러 식품에서 누적 노출이 일어납니다. 즉 동일한 분자라도 시간당 노출 밀도인 익스포저 덴시티가 달라집니다. 미각 수용체 수준에서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감칠맛 수용체는 혀뿐 아니라 장에도 존재하며 이 수용체는 농도와 자극 패턴에 따라 다른 신호를 생성합니다. 자연식품 매트릭스에서는 자극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반면 단일 분자 고농도 노출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자극이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맛의 세기 문제가 아니라 식욕 신호와 포만 신호, 그리고 보상회로 자극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상회로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와 직접 연결됩니다. 자연식품 매트릭스 음식은 섭취 속도가 느리고 포만 신호를 동반하며 다양한 감각 입력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반면 향미 증진제 시스템이 강한 음식은 짧은 시간 내 높은 감각 자극을 주며
반복 섭취 가능성이 증가하고 음식 선택 행동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물질 하나가 중독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식품 시스템 전체가 섭취 행동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출역학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전통 음식 환경에서는 감칠맛 식품 섭취 빈도가 제한되고 자연식품 중심이며 조리 과정에서 농도 희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식품 환경에서는 가공식품과 외식, 그리고 밀키트나 간편식 모든 층에서 플레이버 인핸서, 향미 증진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개별 식품이 아니라 누적 노출 구조인 큐뮬러티브 익스포저 스트럭처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향미 증진제 누적 노출 구조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왕비님과 백성님들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미료 노출이 많아진 이유는 특정 개인의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식품 산업 구조와 외식 구조, 그리고 가정 조리 방식의 변화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라면 외 가공 정 제식 후나 주문 음식 혹은 외식 후 과도하게 목이 마른 경험 있으시죠? 향미 증진제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서 갈증이 심해지는 현상을 향미 증진제가 독립적으로 물을 빼앗는다는 식의 단일 기전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총 나트륨만으로도 완전히 설명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식사 환경은 나트륨 농도, 음식의 점도, 당질 부하, 인슐린 반응, 신장 나트륨 처리 능력, RAAS 활성도,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갈증의 1차 신호는 혈장 삼투압과 나트륨 농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단정하는 것도 과도합니다. 천연소금과 정제나트륨을 삼투압 계산식만 놓고 보면 마그네슘, 칼륨, 칼슘의 농도는 나트륨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단순 삼투 기여도 기준으로는 급성 갈증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추정됩니다. 여기까지는 계산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단순 삼투 이온이 아니라 이온 채널 조절자이고 혈관 반응성 조절자이며 RAAS 감수성 조절자입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나 고인슐린 상태에서는 신장 나트륨 재흡수와 칼륨 균형이 민감하게 엮입니다. 따라서 미네랄 함유량의 차이가 고작 0.1에서 0.15%이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기전적 가능성을 너무 빨리 닫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급성 삼투 자극 차이를 만들 만큼의 정량적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기능적 조절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더 균형 잡힌 문장입니다. 향미 증진제가 왜 체감, 갈증을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마미는 짠맛의 체감, 임계치를 낮춥니다. 즉, 덜 짜게 느끼면서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물 음식에서 우마미는 멈추기 어려운 섭취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트륨 총량이 증가합니다. 이건 향미 증진제가 갈증을 직접 유발한다기보다 섭취 패턴을 바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지노모토, 미원, 핵산 조미료, 향미 증진제, 다시다, 효모 추출물, 코인 육수, 연두, 이들을 사용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야기만으로도 목이 마른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몸이 물주기를 하라는 뜻이겠죠? 그럼 물주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곧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